엄마, 그거 절대 먹지 마세요. 둘째 아들 정우의 급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67이죠. 40년 가까이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그렇게 모은 돈이 20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쉽게 모은 돈은 아니었어요.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주방에서 떨며 음식을 만들었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불 앞을 지켰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 쓰러져 잤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두 아들 현수와 정우가 잘 자라주었으니까요. 특히 장남 현수는 어릴 때부터 효자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안마 의자도 사다 드렸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현수와 며느리 미경, 그리고 차남 정우와 며느리 영희까지요. 다들 제가 만든 잡채와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평생 모은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각각 10억씩 나눠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는 뭔가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보석을 본 사람의 눈빛 같았죠. 정우는 갑작스러운 유산 선언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제가 건강한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걱정스러워했죠. 저는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어요. 현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평생 고생만 하셨다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느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말이죠. 미경이 현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말할 수 없는 욕망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차분하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그냥 두고 나중에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죠. 그 전까지는 절대 그 돈에 손대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당연하다며 대답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경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마치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돈을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경의 그 표정만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미경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몸은 어떤지 안부를 물어보며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구했다고 했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건데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해서 고맙다고 대답했죠. 다음 날 가져다 드리겠다며 꼭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 왔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알씩만 드시면 된다며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었어요. 포장도 그럴듯했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강식품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싼 거냐고 묻자 미경은 손사래를 치며 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미경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분명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미소는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돌아간 후 저는 그 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조회사 이름이 어딘가 어색했고 성분 표시도 애매모호했습니다. 그 무렵 이웃 순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65살인 순덕은 전통시장 단골로 호기심이 많고 수다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순덕이 탁자 위에 놓인 약 상자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덕은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순덕의 눈에는 가짜 상품을 알아보는 감각이 있었거든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가져온 그 약이 정말 건강보조식품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함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미경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몸에 변화는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잘 먹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한 알도 먹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미경의 목소리에서 뭔가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요즘 가짜 건강식품이 많이 나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심지어 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순덕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미경이 제게 준 약이 정말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직감을 믿고 먹지 않았으니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우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절대 미경이 가져온 약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위험한 약일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약에 대해 알았을까요? 정우는 며칠 전부터 미경과 현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다면서 말이죠. 정우의 말에 따르면 미경이 최근 인터넷에서 이상한 검색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와 둘이서 몰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현수와 미경이 집에 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미경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밝음 뒤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현수는 제가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몸에 변화는 없는지,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효자 아들의 걱정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거든요. 미경도 계속 약 이야기만 했어요. 꼭 꼬박꼬박 드셔야 효과가 있다면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아 보일까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잘 먹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정말 좋은 약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한 알도 먹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때 미경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마치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수와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이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정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정우는 역시 그렇다며 절대 그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장남과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한다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럴 수 있나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어요.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노리고 저를 없애려 한다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요? 저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려 한다면 저도 그들을 속일 수 있거든요. 정우의 경고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차남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용기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반격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경과 현수를 완전히 속여야 했거든요. 며칠 후 미경이 또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몸이 좀 이상하다면서 어지럽고 메스껍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연기였지만 말이에요. 미경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더 열심히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적응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저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걷고 자주 앉아서 쉬는 척했어요. 현수가 왔을 때도 기운이 없다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현수와 미경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제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순덕과 준호는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금세 파악했어요. 준호는 28살의 젊은 조카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능했습니다. 준호는 몰래 미경과 현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모든 걸 휴대폰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메모해뒀죠. 어느 날 준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미경이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알아낸 건데 독성 물질에 대한 검색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수와 둘이 만나서 나눈 대화도 일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순덕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미경의 최근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호기심 많은 성격답게 구석구석 캐고 다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연기를 실감나게 했어요. 밥도 적게 먹고 자주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끔 비틀거리는 척도 했죠. 현수는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면서도 왠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미경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거의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약을 꼬박꼬박 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 했어요. 이들이 저를 완전히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복수는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현수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약해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힘들어하는 척하고 말할 때도 숨을 자주 골랐어요. 현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이에요. 순덕과 준호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현수와 미경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우선 정우와 영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모은 정황들을 들려주니 충격을 받더군요. 자기 형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다며 분노했습니다. 정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들에게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희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저희 편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경이 가져온 약을 먹는 척하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실제로는 그 약들을 모두 버렸지만 말이죠. 순덕은 이웃들 사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미경이 최근에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 다 아는 사이라서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퍼졌어요. 준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미경과 현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다운 기술적 접근이었죠. 한편 저는 현수와 미경을 더욱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며칠마다 더 약해 보이도록 연기했고 그들이 올 때마다 피곤하다며 자주 눕는 척했습니다. 미경은 제 상태를 점검하러 더 자주 왔어요. 그럴 때마다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어요. 어느 날 현수가 갑자기 유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제가 몸이 안 좋으니 미리 상속 절차를 밟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필요 없다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조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면서 서류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며 웃어넘겼지만 이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기록해뒀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적어뒀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할 증거였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경과 현수가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 와서 뭔가를 뒤지고 간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유산 관련 서류를 찾아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우와 영희, 그리고 순덕과 준호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미경과 현수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가 온 거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준호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준호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미경과 현수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희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경이 약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더 주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현수도 거기에 동조하며 유산 상속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경이 한 말이었어요. 저를 일찍 정리해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마치 저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미경이 최근에 약국을 여러 곳 돌아다니며 수상한 약품들을 구입했다는 목격담을 들었거든요. 약사들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미경이 인터넷에서 독극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검색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호가 컴퓨터 전문가, 친구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정우와 영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정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어요. 자기 형이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영희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와도 상담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미경과 현수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심하게 연기를 했어요.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현수와 미경이 왔을 때 침대에 누워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보였어요. 미경은 심지어 상속 서류를 미리 준비해왔어요. 혹시 모르니 서명만 받아두자며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나중에 하겠다며 거절했지만 이들의 조급함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순덕과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상황을 관찰하며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특히 준호는 이들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과 현수가 집을 떠난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악행을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가 녹음한 대화 내용 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현수가 제 보험금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미경은 장례식 준비까지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우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경과 현수가 저희 죽음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 있었거든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순덕이 수집한 목격자 증언들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경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약품을 구매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행동 변화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경찰은 미경이 저에게 준 약도 압수해서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약을 정말로 먹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미경과 현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 약품 구매 내역, 그리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모두 증거가 됐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이 미경과 현수를 체포하러 갔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현수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미경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었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현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자기는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더 중요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녹음 파일, 독성 물질 검사 결과, 목격자 증언,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순덕도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본 것들을 증언했어요. 호기심 많은 성격 덕분에 많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증언들이 사건의 전모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줬습니다. 준호의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경과 현수가 저희 죽음을 차갑게 계획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판사는 이들의 죄를 매우 무겁게 봤어요. 존속살해, 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미경과 현수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정우와 영희, 순덕과 준호 같은 진짜 가족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들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법정에서 미경과 현수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현수와 미경이 감옥에 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지만 점차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유산은 원래 계획대로 정우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현수는 범죄자가 됐으니 상속권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득했어요. 영희도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것부터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까지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미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순덕은 여전히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그때 일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육감이 맞았다며 뿌듯해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이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이에요. 준호도 자기 역할을 해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젊은 사람다운 기술적 접근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인정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식당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건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소홀했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손님들도 제가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했어요. 전통시장도 예전처럼 자주 다녔습니다. 상인들이 저의 용기를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며 각수를 쳐줬거든요. 정우와 영희는 더욱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진짜 효자 며느리가 어떤 건지 새삼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가끔 현수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키운 아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죠.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와 영희, 그리고 순덕과 준호 같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40년간 모은 재산도 진짜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고요.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면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나쁜 사람들에게는 절대 당하면 안 된다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이에요. 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진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정우와 영희가 보여준 진심, 순덕과 준호가 보여준 의리,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어요. 내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설렙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